월급은 매년 오릅니다. 물가도 함께 오릅니다. 카페는 늘 붐비고 슈퍼마켓의 불은 꺼지지 않으며 은행은 여전히 안정적인 금리를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갑의 감각은 다릅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사라집니다. 이건 소비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당신이 벌어들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분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문제는 좋아 보이는 숫자입니다. 연봉 4% 인상은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물가 상승률 3.4%도 위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숫자가 2년 연속 나란히 놓이는 순간 그 작은 차이가 당신의 삶을 잠식합니다. 눈에 보이는 출혈은 없지만 산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예금 2.5%는 방어가 아닙니다. 질서 있게 후퇴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정급여에 의존하는 직장인, 안정이 곧 안전이라고 믿는 가정, 열심히만 살면 괜찮다고 생각해온 사람들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이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균형이 맞춰질 것이라는 믿음,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연 1% 이상 초과한 상태가 24개월 지속되면 당신의 구매력은 구조적으로 깎이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 신호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실질 금리, 즉 예금 금리에서 물가를 뺀 값이 음수로 돌아서는 순간부터 돈은 가만히 있어도 줄어듭니다. 계좌 잔고는 그대로인데 삶은 점점 빠듯해집니다. 이때 질문은 지금이 위험한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는 매년 얼마를 잃고 있는가입니다. 행동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72시간 안에 당신 자신의 숫자 3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임금 상승률, 체감 물가, 예금 금리, 실질 금리가 음수라면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마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중이 알아차리기 전에, 언론이 말하기 전에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도록 시스템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이상 징후가 있습니다. 정상이라면 이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예금 금리도 따라 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돈은 풀렸다고 말하는데 체감 부담은 더 커집니다. 이 어긋남이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모든 위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은행 예금은 안전해 보입니다. 숫자는 늘어나고 손실 표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명목일 뿐입니다. 실질을 보지 않으면 착각하게 됩니다. 물가가 3~5% 오르는데 예금이 2.5%라면 당신은 매년 우식 조용히 잃고 있습니다. 이 손실은 청구서로 오지 않습니다. 생활비 압박이라는 형태로 서서히 나타납니다. 마치 몸속에서 진행되는 만성질환처럼 말입니다. 누가 이 상황에 가장 취약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적어도 잃지는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투자하지 않는 것이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실질 금리가 음수인 환경에서 중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선택 자체가 이미 손실을 선택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합니다. 은행에 돈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안전과 무의는 다릅니다. 실질 금리가 6개월 이상 음수로 유지되면 예금은 더 이상 방패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예금은 마모장치가 됩니다.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이 위험한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상태가 1년 더 이어지면 내 삶의 선택지는 얼마나 줄어드는가? 월세, 교육비, 의료비, 노후 자금, 모든 항목에서 여유가 깎입니다. 이것이 숫자가 삶으로 번역되는 방식입니다. 행동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생활비와 비상금은 분리해야 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치 지출은 언제든 꺼낼 수 있는 형태로 남겨둡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장기 자금까지 실질 금리 음수 환경에 방치하는 것은 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판단 유예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미룰수록 나중에 선택지는 더 비싸집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정보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하는 세 문장 때문입니다. 조금 더 모은 다음에 시작하자. 지금은 너무 비싸다.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 이 세 문장은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행동을 마비시키는 장치입니다. 첫 번째 착각부터 보죠. 목돈을 만든 뒤에 한 번에 투자하겠다. 이 말의 숨은 전제는 하나입니다. 시간이 중립적일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실질금리가 음수인 환경에서 기다림은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1억을 모으는 동안 당신의 목표 금액은 이미 더 멀어집니다. 마치 달리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서 있으면 뒤로 밀립니다. 두 번째는 가격에 대한 공포입니다. 지금은 너무 높다. 이 말은 언제나 등장합니다. 7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문제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기준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가격은 언제나 비싸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망설이는 사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시간이 빠져나갑니다. 세 번째는 선택 마비입니다.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 이 질문은 사실 질문이 아닙니다. 책임을 미루는 표현입니다. 완벽한 선택을 기다리느라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상태. 하지만 시장은 완벽함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지속성과 규칙성에 반응합니다. 이 세 가지 착각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 나중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대가는 지금 청구됩니다. 시작을 12개월 미루면 단순히 1년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복리의 첫 단계를 통째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공백은 나중에 돈으로 메우기 어렵습니다. 경고 기준은 분명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말이 1년을 넘기면 그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정지 상태입니다. 이때 필요한 행동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답을 찾지 말고 불완전한 시작을 선택하는 것. 소액이라도 규칙을 만드는 순간 당신은 관망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위치는 언제나 관망자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뭘 사라는 거냐? 이 지점에서 S&P 500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만능 해답처럼 받아들이지만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또 다른 착각이 됩니다. S&P 500은 기적의 상품이 아닙니다. 구조의 결과입니다. 이 지수를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돈을 잘 벌고 가장 오래 살아남아 온 기업 500개의 집합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손에 쥐는 스마트폰, 회사에서 켜는 컴퓨터, 퇴근 후 보는 영상 플랫폼, 결제할 때 쓰는 카드. 이미 당신의 하루를 장악한 기업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메커니즘입니다. S&P 500이 강했던 이유는 기업이 훌륭해서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이 달러를 중심으로 움직였고 그 달러가 미국 자산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지수는 기업 경쟁력과 함께 글로벌 유동성의 수혜를 받아왔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위험해집니다. 미국 주식은 항상 오른다라는 문장은 절반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성장해 왔지만 그 과정은 결코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해지고 장기 국채 수익률이 동시에 뛰는 국면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업도 숨이 막힙니다. 이때 지수는 멈추거나 크게 흔들립니다. 경고 신호는 명확합니다. 달러 강세와 장기 금리 상승이 겹치는 구간에서는 주식의 체력이 급격히 소모됩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포에 멈추는 것, 다른 하나는 맹신에 몰빵하는 것입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행동의 기준은 균형입니다. S&P 500을 중심에 두되 이것이 무위험 자산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정기적 투자는 유지하되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방어 장치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 지수는 방패가 아니라 엔진입니다. 엔진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는 시간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돈을 번다고 말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돈 그 자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돈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위에 올라탄 돈만이 스스로 불어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빨리 시작한 사람이 항상 유리한지 끝까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눈덩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주먹만 합니다. 굴려도 붙는 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건 설계상 정상입니다. 복리는 초반에 체감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때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눈덩이가 커지기 전 가장 중요한 구간에서 멈춥니다. 시간이 지나 눈덩이가 커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 번 굴릴 때마다 붙는 눈의 양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이때부터는 당신이 넣는 돈보다 돈이 만들어내는 증가분이 더 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가 쉬워졌다라고 착각하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실 쉬워진 게 아닙니다. 시간이 일을 대신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냉정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시작이 늦을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20대에는 작은 금액으로도 시간을 동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30대에는 금액과 규칙이 동시에 필요해집니다. 40대를 넘기면 시간은 더 이상 편이 아닙니다. 이때는 같은 목표를 위해 훨씬 더 큰 금액을 감당해야 합니다. 생활을 압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경고 기준은 분명합니다. 40대에 접어들었는데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투자 시스템이 없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한 번에 만회할 방법을 찾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큰 베팅은 시간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실패 확률만 키웁니다. 행동은 단순해야 합니다. 지금 소화 가능한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자동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 크기가 아니라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시간이 다시 편히 되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부터 규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달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정기적 투자의 본질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진짜 기능은 심리를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공포, 후회, 조급함.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순간 대부분의 결정은 최악으로 향합니다. DCA는 수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수를 줄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늦었다고 느낍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 멈춥니다. 이 양극단 사이에서 인간의 뇌는 합리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합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실행되는 규칙. 이 단순한 장치가 당신을 보호합니다. 정기적 투자의 힘은 평균화에 있습니다. 비쌀 때는 적게 사고 쌀 때는 많이 삽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이 효과는 커집니다. 위기 국면에서 많은 사람이 도망칠 때 정기적 투자자는 자동으로 더 많은 지분을 쌓습니다. 이 차이는 몇 년 뒤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계좌를 너무 자주 들여다보는 순간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하루에 여러 번 수익률을 확인하고 뉴스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자동화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행동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때의 손실은 시장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개입 때문입니다. 위험 신호는 명확합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날, 계좌를 하루에 2번 이상 확인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거의 항상 과도합니다. 팔거나 멈추거나 규칙을 깨게 됩니다. 행동 원칙은 하나입니다. 정기적 투자를 시작했다면 결정을 제한해야 합니다. 급락 뉴스가 나오는 날에는 24시간 동안 매매 결정을 금지하십시오. 규칙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세운 원칙은 원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명입니다. 시스템이 당신을 지켜주게 하려면 당신이 먼저 시스템을 지켜야 합니다. 시장을 이기고 싶다는 욕망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욕망이 거의 항상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잔인하게 보여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내기입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최고의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10년짜리 내기를 했습니다.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분석으로 운용하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S&P 500 하나만 들고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트와 뉴스, 기업 분석으로 분주했지만 평균 수익률은 초라했습니다. 반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쪽이 훨씬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정보의 양이나 지능이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잉 개입이 성과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이 또 하나의 착각에 빠집니다. 그럼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되겠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시장을 이긴 것은 아무 생각 없음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버핏은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자본 구조와 심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은 장기 수익률이 아니라 중간 구간입니다. 시장이 제세 3년 동안 크게 흔들릴 때 소득이 불안정해지거나 지출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가장 나쁜 타이밍에 손을 뗍니다. 이 구간을 넘기지 못하면 장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경고 기준은 이렇습니다. 시장이 25% 이상 하락했을 때 당신의 생활비와 투자 자금이 뒤섞여 있다면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원칙을 지키기보다 생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결과는 항상 비슷합니다. 행동의 핵심은 분리입니다. 투자 자금과 생활 자금을 철저히 나누십시오.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치 지출을 방어한 뒤에야 정기 투자 전략이 의미를 가집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시장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략을 바꾸기 전에 도구를 바꾸려 합니다. 계좌를 어디서 만들지, 어떤 브랜드가 더 좋은지, 수수료가 몇 bp 낮은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비교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선택을 찾느라 시간을 잃는 순간 전략은 이미 실패합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하나의 계좌, 하나의 지수, 하나의 날짜. 이것만 정하면 시스템의 80%는 완성입니다.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를 쓰는 이유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마찰이 줄어들수록 규칙을 지키기 쉬워집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귀찮음입니다. 자동 이체와 자동 매수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수동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거의 항상 실패로 끝납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시장이 애매한 날에는 손이 멈춥니다. 자동화는 의지를 대체합니다. 의지를 믿지 말고 구조를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상품을 한 번에 담으려는 욕심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실행을 늦춥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단순함이 방패입니다. 하나의 지수 ETF로 출발하고 시스템이 안정된 뒤에야 확장해야 합니다. 경고 신호는 분명합니다. 계좌 개설과 상품 선택을 이유로 일주일 이상 멈춰져 있다면 그것은 준비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이때 필요한 행동은 결단입니다. 가장 익숙한 증권사, 가장 단순한 지수, 가장 편한 날짜를 고르십시오. 그 선택이 최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시작하지 않는 최적보다 시작하는 차선이 항상 낫습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수익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도 시장이 흔들려도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는 구조, 그 구조가 만들어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감정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규칙으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로 주식 100%를 끝까지 견딜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지 않으면 전략은 종기에만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승기에는 공격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하락이 길어지면 생각이 바뀝니다. 문제는 그때 바꾸는 생각이 거의 항상 늦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자산 배분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4312 같은 구조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식이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버티게 만드는 것. 주식이 무너질 때
다른 자산이 완충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수익률이 낮아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포트폴리오가 결국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갑니다. 주식만 들고 있는 구조의 가장 큰 위험은 변동성이 아닙니다. 변동성 자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은 행동 붕괴입니다. 계좌가 반토막 났을 때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팔지 말아야 할 이유를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때에 방어 자산이 있으면 판단의 여지가 생깁니다.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경고 기준은 단순합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이 계획보다 10% 이상 커졌다면 이미 리스크가 쌓여 있습니다. 반대로 급락 후에도 비중 조정이 되지 않았다면 두려움이 결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를 오래 두면 다음 충격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행동은 기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분기마다 한 번 날짜를 정해 비율을 확인합니다. 이유를 찾지 말고 감정을 묻지 말고 숫자만 보십시오. 비중이 벗어났다면 되돌립니다. 이 과정은 재미도 없고 똑똑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루함이 위기에서 당신을 살립니다. 자산 배분은 방어가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시장이 언제 다시 기회를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입니다. 많은 콘텐츠가 이 부분을 피합니다. 겁을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항상 최악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괜찮을 때 대비하지 않으면 나쁠 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먼저 3가지 시나리오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적 좋은 경우입니다. 물가 상승은 둔화되고 금리는 점진적으로 안정됩니다. 시장은 요동치지만 붕괴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정기 투자와 분산, 리밸런싱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안심하는 순간입니다. 안심은 준비를 멈추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나쁜 경우입니다. 물가는 쉽게 내려오지 않고 금리는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실질 금리는 낮거나 불안정합니다. 시장은 횡보하거나 반복적으로 흔들립니다. 이 국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지칩니다. 이 전략이 맞나? 라는 의심이 쌓이고 중도, 이탈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바로 이 구간이 장기 성과를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세 번째가 최악의 경우입니다. 금융시장의 문제가 실물 경제로 번집니다. 고용이 흔들리고 소득이 불안정해집니다. 자산 가격은 빠르게 떨어지고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 투자 전략은 더 이상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것으로 바뀝니다. 경고 신호는 몇 가지로 압축됩니다. 실질 금리가 장기간 음수인 상태에서 변동성이 급증하고 동시에 개인의 소득 안정성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이 3가지가 겹치면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버티면 언젠가 돌아온다는 막연한 낙관입니다. 행동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자동 투자와 분산을 유지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면 투자 속도를 조절하고 현금 완충을 늘립니다. 최악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면 공격을 멈추고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둡니다. 완전히 시장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규칙만 남기고 생존을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닙니다. 리드 타임입니다. 언론이 위험을 말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은 언제나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숫자가 조용히 경고를 보낼 때 조용히 구조를 바꾸는 사람만이 다음 국면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전략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어떤 얼굴을 보여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에게만 다음 기회는 의미를 가집니다.